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충격 발표. 한국인들 난리 날 것. 2. 삼성 미리 알고 결단. 3. 미국까지 1첨단 산업 도미노 붕괴의 시작.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바이든의 뒤통수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최근 대만이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하며 도발을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해외 주요 언론들은 대만, 한국과 전쟁 선포? 라는 충격적인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만이 한국에 대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충격적인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지, 한국이 대만에 어떤 복수를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만의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18년 만에 대만이 한국을 짓밟고 올라갔다 라며 대만 경제부 통계처의 발표를 홍보하였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만 경제부 통계처는 지난해 대만의 1인당 GDP는 32,811달러로 한국의 32,237달러보다 높았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만 통계처는 대만과 한국은 인구와 산업 구조가 유사하다. 그런데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한국의 반도체를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대만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3.2%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반면 한국은 2.6%에 불과하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대만이 TSMC를 중심으로 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굳이 한국을 깎아내리며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는데요.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의 1인자가 대통령이라면 베트남에는 국가주석, 대만에는 총통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같은 대만의 총통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7개월 뒤인 2024년 1월에 대만의 총통 선거가 열리는데요. 궈타이밍 폭스콘 창업자가 대만의 트럼프라 불리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의 발언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애플 제품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유명한 폭스콘. 궈타이밍 대만 폭스콘 창업자는 국민당으로 대만 총통 출마를 선언한 뒤 대만에 짓고 있는 TSMC 신축 공장에 전력이 부족하다며 한국이 대만에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짓도록 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소형 원자력 발전소는 한국이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아직도 기술력 측면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절대 지을 수 없는데요. 궈타이밍 폭스콘 회장은 한국의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강제로 한국이 대만에 소형 원자로를 짓도록 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궈 창업자는 대만 기업계 인사 800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 대만 TSMC 위 가오슝 공장 건설과 관련한 세간의 의구심이 증폭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반도체 주문 부족의 문제가 아닌 전력 부족일까 두렵다 고 말하며 원전은 오르며 돈을 벌 수 있는 업종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대만의 소형 원자로를 짓도록 만들 것이라 확신했는데요. 소형 원자로는 300메가와트 이하의 원자로를 말합니다. 증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했습니다. 대형 원전 주기기와 경납 건물에 비해 100분의 1 수준으로 작습니다. 모듈 형태 제작으로 이송과 건설이 가능, 건설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소형이라 발전 목적에 따라 도심, 외곽, 선박 등 다양한 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 것도 강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요 기기들을 일체화해 대형의 우려 가능성을 제거하며 안전성도 갖췄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97년부터 소형 일체형 원자로 스마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12년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하며 전 세계로부터 부러움과 극찬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그 누구보다 심지어 미국과 유럽보다 먼저 소형 원전이라는 꿈의 기술을 현실화한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삼성중공업과 한수원은 심지어 이 소형 원전을 바다 위에 만드는 말도 안 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차세대 원전 사업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과 덴마크가 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를 위해 상호 발전하는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도록 앞장설 것이라 전했고, 정진택 삼성중공업 사장은 부유식 원자력 발전 설비는 기후변화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한 무탄소 에너지 솔루션이라며 부유식 수소, 암모니아 플랜트로 확장 가능한 차세대 기술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고의 안전성으로 극찬받고 있는 소형 원전을 바다 위에 짓는다면 이보다 더 안전할 순 없겠죠. 그런데 궈타이밍 폭스콘 창업자는 자신이 내년 1월에 있을 총통 선거에서 총통으로 당선되면 TSMC 신공장이 필요한 전력을 한국이 대만의 소형 원전을 짓게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도
총통 선거 광고에서 한국을 깎아내리고 도발하며 충격적인 혐한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대만의 IT 전문지 디지타임즈가 삼성전자의 EUV 공정위 수율 저하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고 문제를 삼아 논란이 됐습니다. 신문은 작심한 듯 20일과 23일 연이어 이를 보도하며 삼성을 깎아내렸는데요. 이 배후에는 폭스콘 궈타이밍 회장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궈타이밍 폭스콘 회장은 혐삼성으로 유명합니다. 2010년 12월 대만 LCD 업체들은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로부터 가격 담합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여기서 그들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삼성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홍하이그룹 창업주 궈타이밍 회장은 삼성전자가 가격 담합이 주요 기업인데도 자진 신고하고 벌금을 물지 않게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흥하이그룹 궈타이밍 회장은 2011년에도 대만 국민들이 왜 아직도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지 모르겠다며 양수진 사건에서 배운 것이 없는가 라며 삼성전자 제품을 사는 대만 국민들을 질타했습니다. 여기서 양수진 사건은 2010년 아시안게임 태권도 49kg 급에 출전한 대만 양수진 선수가 예선 1차전에서 실격패를 당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양수진은 1시간 동안 경기장에서 대성통곡하는 모습이 대만 전역에 생중계되면서 대만 사회가 들끓었습니다. 대만에서 국민적인 스포츠 스타인 양수진이 실격패 소식이 알려지자 대만에서는 양수진의 실격패를 주도한 것이 한국인들이라는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반한, 정서는 상품, 음식, 연예인 등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에 반감을 표현하는 양상으로 번졌고 급기야는 태극기를 불태우거나 한국 학교의 계란을 투척하는 과격한 행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어이가 없죠. 세계 태권도연맹 WTF 양진석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뒤꿈치 센서 패치는 분명한 실격 사유다. 양수진을 실격시킨 것은 지난 15일에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한 규칙에 따른 것이라며 양수진은 시합 전 장비 검사를 할 때는 패치를 붙이고 있지 않았다. 결국 검사 이후에 의도적으로 속임수를 쓰려고 붙였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만 선수가 의도적으로 이기려 속임수를 썼고 이것이 적발되어 실격패를 당한 것입니다. 세계 태권도연맹 양진석 사무총장이 이를 정확히 지적했는데도 대만은 한국이 대만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며 혐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대만의 트럼프라 불리며 대만 총통 선거에 나선 궈타이밍 폭스콘 회장이 내놓은 TV 광고는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공개된 영상은 두 여인이 리듬 체조 대결을 펼치는 모습으로 시작되는데요. 대만과 한국의 경제를 비교하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대로 일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닌 대만 경제의 새로운 상장점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대만이 AI 지혜대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국을 넘어설 수 있도록 궈타이밍을 믿으세요. 대만은 반드시 이깁니다. 라고 말이죠. 궈타이밍 회장과 대만이 한국에 얼마나 큰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지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를 본 한국 네티즌들은 갑자기 열폭하는 이유가 뭐냐. 제대로 된 공약 홍보도 안 하는 TV 광고 수준. 자기 나라 대선에 왜 한국을 걸고 넘어지냐. 1992년 한국이 대만과 국교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했을 때부터 대만의 혐한 기류는 심했다. 또 원래 친일 성향이 두드러진 나라였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궈타이밍은 대만은 아시아 4마리 용중머리고 한국은 꼴이라는 충격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대만에 너무나 시원하게 복수를 해주었습니다. 대만의 소형 원자로를 지금 당장 짓게 만들겠다는 궈타이밍 폭스콘 회장의 발표가 있은 즉시 한국은 캐나다와 소형 원자로 계약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바다 위에 짓는 꿈의 소형 원전도 삼성과 한수원이 대만이 아닌 덴마크와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발표에 궈타이밍 폭스콘 회장은 현재 대만 내에서도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한국이 TSMC의 부족한 전력을 위해서 대만의 소형 원자로를 짓게 만들겠다고 발표한 지 며칠 만에 한국의 이러한 발표가 나오면서 대만인들 사이에서도 허풍쟁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뒤통수에 엄청난 노림수가 드러나 대만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과 SK가 기술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한국 또한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의 놀라운 결정도 이런 배경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만을 분노하게 만든 미국의 황당한 전략.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5년이나 2027년에
대만을 무력으로 지배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미수복 지역으로 보고 있어 언제든지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자국에 절대 필요한 TSMC를 갖기 위해서라도 무력 통일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중국은 대만 쪽으로 군용기 28대와 군함 4척을 보내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시진핑 또한 미국 보란 듯 대만 통일이 소원이라며 강철 만리장성을 쌓겠다고 언급했죠. 침공 시 대만 반도체 공장 점거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미 FBI 국장은 틱톡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여론전 도구가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틱톡을 사용해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고 침공할 경우엔 짧은 형식의 비디오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TSMC를 파괴할 것이다 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의 발언으로 최근 카타르에서 열린 글로벌 안보 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반도체 공장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이를 먼저 파괴할 것이라는 주장들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TSMC를 장악한다면 실리콘 칩의 새로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가 될 것이라며 시진핑 정부가 세계 경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상황입니다. TSMC는 칩 제조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의 약 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펙의 석유 시장 점유율 40%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미국의 TSMC 파괴를 1940년 영국 해군이 프랑스 해군 함정을 공격한 캐터펄트 작전에 비유했습니다.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항복한 상황에서 독일이 프랑스 함대를 확보해 영국 침공에 나설 것이란 우려로 선제적으로 이 함대를 공격한 사건입니다. 프랑스 해군 함대는 북아프리카 알제리 향구 근처에 정박해 있었는데 1300여 명의 프랑스군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처칠 총리는 이를 두고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결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직 정부 고위 관료의 이러한 발언은 대만의 전략 자산을 유사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 반도체 공장을 파괴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미국의 유명학자 2명은 육군대학 논문에서 중국이 무력으로 점령할 경우 대만을 매력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점령 비용도 많이 들도록 초토화 전략을 계획해야 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본사를 둔 삼성이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SMC는 인공지능과 무기 등에 쓰이는 전 세계 첨단 프로세서의 9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TSMC가 대만을 지키는 큰 산이자 강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외신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세계 경제에 사상 최대 충격이 될 것이라며 지난 1929년 대공황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 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대만 내부에서는 이런 파괴 발표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국가안보국은 반도체 공장이 세계 공급망에 깊숙이 통합돼 있어 미국이 물리적으로 파괴하지 않더라도 생산물 중단시킬 수 있기에 유사시 반도체 공장을 파괴할 필요가 없다는 반박을 했습니다. 중국이 황금알을 낳는 암탉을 잡았더라도 황금알을 낳을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대만의 엽은 우크라이나처럼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상한 대응방안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TSMC 등 대만의 첨단 반도체 산업에 초접을 맞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만 언론은 대만이 최악의 상황이 되면 미국이 TSMC 엔지니어를 최우선으로 비행기에 태워 자국으로 탈출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폭로를 했습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진다고 해도 미국이 참전해야만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바이든 정부가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이유도 당장 도와주지 않는다면 자국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아이폰부터 첨단 무기에 이르기까지 반도체의 70%가량을 대만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TSMC는 차량용 반도체 또한 약 60% 이상들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 규모는 대략 6천억 달러 수준이지만 기타 기기에 파급되는 영향력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 규모로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TSMC가 전쟁으로 파괴되면 세계 경제에 1조 달러가량의 타격이 돌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이는 전세계 반도체 기업 연매출의 약 2배 정도입니다. 장중모우 TSMC 창업자는 TSMC에서 출발하는 실리콘 쉴드가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대만을 보호할 수 있다.
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4억 인구의 거대 중국을 상대로 2,300만 인구의 섬나라 대만이 일전불사 태세를 보일 수 있는 것은 반도체 덕이라는 주장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TSMC가 중국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대만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질골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왔던 미국의 태도가 변화된 것도 TSMC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작년 8월 대만을 찾은 펠로시 하원의장이 가장 먼저 만난 이도 TSMC 회장이었죠.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직결되면 이를 공격하거나 파괴하는 걸 방관하지 않습니다.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즉시 뛰어들었는데 당시 최고 전략물자로 여겨졌던 석유 때문이었죠. 중국 역시 첨단 반도체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때까지 대만을 침공하지 못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만 반도체 없이는 2035년까지 경제력을 2배 늘리고 핵심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계획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신은 TSMC 실리콘 방패 이론이 시간이 흐를수록 효력을 잃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만 교수는 1980년대 일본 반도체 경기가 호황일 당시 미국이 이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현재 대만과 한국이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과거 역사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은 1985년 일본과 엔화 절상을 비대로 한 플라자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듬해에는 미국 칩 사용을 늘리는 미일 반도체 협정도 밀어붙였고 이러한 조치에 일본 반도체는 하향 곡선을 그린 바 있습니다. 현재도 미국은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을 크게 압박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을 유치하는 동시에 자국 기업을 키우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절대 대만을 중국에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미국 내에 반도체 기지가 충분히 세워졌을 경우에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내 복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있는 TSMC 인재들이 미국으로 옮겨올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대만의 실리콘 방패에 금이 가는데 미국이 방아쇠를 당겼다는 분석입니다. TSMC는 미국의 압박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애리조나 공장에 대한 투자 규모를 애초 계획의 3배인 400억 달러로 확대한 것도 이런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2026년부터 3나노 공정 기술을 활용해 반도체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투자비 증가 등으로 실익은 크게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장중모 TSMC 창업자는 현재의 추세로 가면 대만 반도체 산업의 공동화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외 생산 비중이 커질수록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러몬트 상무장관도 반도체 지원법의 핵심 목표가 대만 반도체 의존을 줄이고 미국에서 생산하게 하는 것이라 말했을 정도입니다. 대만 정치대 교수는 36월 25일 5년 후 TSMC의 중요성은 약해질 것이라며 대만 정부는 또 다른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의존 국가입니다. 한국은 자동차와 선박, 화학, 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을 키우지만 대만에서 반도체는 경제의 쌀이자 생명줄과 같습니다. 반도체 대기업 수는 대만이 28개로 한국 12개의 2배 이상입니다. 대만 반도체 산업의 연간 생산액은 명목 GDP의 20% 수준에 이릅니다. 수출 규모는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을 넘습니다. 대만 내 반도체 업계의 설비 투자 규모에 따라 민간 투자 규모까지 달라질 정도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과 거래를 끊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만의 대중국 무역 흑자는 1,700억 달러로 이중 반도체가 1,000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TSMC 반도체 생산 공장은 본사를 포함해 모두 14곳이 대만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대만 정부가 실리콘 방패를 유지하고 싶어 해도 TSMC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긴 어렵습니다. 현재 TSMC 전체 지분에서 대만 정부 지분율은 6.4%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투자자 지분은 78%로 최대 주주는 미국 시티은행 20.5%입니다. 게다가 상위 10대 고객 중 7명이 미국 고객이며 반도체 장비 등도 주로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정치적 압력에 저항하기 힘든 구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만 정부는 반도체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의 경우 15%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외에도 임금, 법인세, 수도요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TSMC는 대만에서 1나노 공정을 2026년 착공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7년 시범 생산을 하고 2028년 양산을 시작한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실리콘 방패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안간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초과 이익 공유 및 기밀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한 것입니다. 때문에 반도체 생태계를 탄탄하게 만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계 무대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습니다. 한국이 용인의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 배경에는 반도체를 안보 자산으로 분류한 것도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조성되면 한국도 견고한 실리콘 쉴드를 지닐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이 대만을 위험할수록 한국의 가치가 커진다며 지렛대를 활용해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끌려다니면 반도체 산업이 끝장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에 의존하면 미국의 보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력을 만들어 위기를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산업의 성장 엔진으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과 달리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정신 못 차리는 일본은 한국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며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그러나 최근 그 자만심이 처참하게 박살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선언한 일본 기업이 파산을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한국에 밀리는 현실을 부정하던 일본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몰린 것인데요. 일본의 현실과 승승장구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만만하던 일본의 성장 동력이 점점 꺼지고 있습니다.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불리던 JOLED가 마침내 파산 절차에 돌입한 것인데요.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JOLED의 누적 부채 규모는 337억 엔 수준으로 한화 3,350억 원에 달합니다. JOLED는 직원 전체를 해고하고 기술이나 자산은 JDI에 넘기겠다고 밝히며 최종적으로 패배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JOLED는 자사 부채 규모가 너무 큰 상황이라 사업 철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처참하게 몰락한 상황입니다. JOLED7아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바로 한국이었는데요. 자사 디스플레이 시장이 점점 위축되고 일본이 세계 시장에서 밀리자 이를 따라잡기 위해 부랴부랴 만든 기업이 JOLED였습니다.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에서 삼성과 LG가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세계 시장의 표준이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것을 방치하던 일본은 뒤늦게 이를 따라잡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사실 일본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유지하던 국가였습니다. 1970년대 샤프를 비롯한 일본 IT 기업들이 LCD 사업에 성과를 보이며 세계 시장의 표준을 장악한 뒤로 LCD를 통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죠. 계산기용 액정을 비롯해 다양한 LCD 패널을 생산하면서 1998년도에는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80% 점유율을 일본 혼자서 차지할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이 계속될 것이라고 자만했던 일본은 LCD 시장에서 기술을 더욱 강화하는 것에만 집착했고 그 뒤를 무섭게 추격하던 한국과 대만의 발전을 무시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우습게 보면서 절대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 호언장담했죠. 하지만 한국은 무서운 속도로 일본을 따라잡으면서 LCD 시장에서 점점 비중을 높여갔으며 새로운 시장인 OLED에 투자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당시 일본에서는 OLED 투자는 모험이라고 말하며 투자를 꺼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과감하게 투자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베팅은 한국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OLED 시장이 무섭도록 성장하면서 이 기술에 일찍 투자한 한국은 이를 발판으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1인자가 될 수 있었죠. 이에 경각심을 느낀 일본은 JOLED를 만들어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선언하고 OLED 방식의 혁신을 일으키겠다고 말하며 잉크젯 프린팅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기존 OLED 디스플레이 제작 방식은 OLED 소자를 진공 상태에서 뿌려 기판에 입히는 증착 방식이 주류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소자를 잉크젯 프린터처럼 기판 위에 인쇄하는 잉크젯 프린팅 방식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고난도의 기술이지만 증착 방식에 비해 제조 공정이 단순해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의 양적 성장을 따라잡기 위해 생산 단가를 절감해야 했던 일본의 승부수였죠. 그러나 OLED 기술을 이제 막 시작한 일본에게는 무리였습니다. 한국은 10년이 넘도록 차근차근 OLED 기술을 쌓아왔었던 것에 비해 일본은 기술을 쌓기도 전에 고급 기술에 도전한 상태라 결국 부작용이 찾아왔습니다. 품질이 불안정하고 불량률이 높은 제품이 양산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에서 기술력을 상징하는 TV용 대형 패널 생산에서도 개발력에 한계가 있어 얇고 넓은 디스플레이 생산을 할 수 없었습니다. 2030인치 모니터용 OLED 패널 제품이 일본의 최대 크기 제품이었죠. 한국과의 경쟁을 위해 JOLED는 부족한 기술을 붙잡고
기술 개량은 물론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수익을 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거듭한 결과 JOLED는 계속되는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코로나가 찾아오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서 JOLED는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예정되어 있던 투자 규모도 한화로 8조 원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이는 2022년 기준 15조 원에 대비 48%나 하락한 금액이었습니다. 한때는 디스플레이 시장의 지배자였던 일본이 기술력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후발주자였던 한국에게 완전히 밀리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퇴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디스플레이가 첫 타자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일본 산업 전반에 걸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도 벌어졌던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반도체 시장의 1인자가 한국이지만 일본이 한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인자였던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 기점으로 DRAM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이 반도체 시장의 80%를 장악했던 적도 있는데요. 그러나 미국이 일본에게 부과한 반덤핑 상계 관세 부과와 한국의 반도체 개발 성장과 맞물려 일본 반도체는 점점 점유율을 잃었습니다. 이후 1992년 삼성전자가 64메가비트 드람 세계 최초 개발을 성공하면서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타이들은 삼성전자가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히노마루 연합을 생각했습니다. NEC와 히타치 제작소 등 일본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합작해 엘피다 메모리 주식회사를 세우고 한국에 대항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리스어로 희망의 뜻을 지닌 이 회사는 세계 3위의 점유율을 자랑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세계 3위의 점유율을 기록했었죠.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더불어 기술력의 한계와 2011년 도호쿠 대지진의 여파로 인해 회사가 휘청거리더니 결국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엘피다 메모리를 인수하며 일본은 굴욕적인 패배를 맛봐야 했습니다. 사실상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린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똑같은 전략과 방식을 답습하며 이번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라피더스를 설립했습니다. 2022년 11월 토요타, 소니,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일본 주요 대기업 8곳이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 및 생산하는 법인 라피더스를 만들어 한국에 대항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각 기업들이 70억 엔을 투자하고 일본 정부도 700억 엔을 투자하며 일본에 사활을 건 기업이 생겨난 것이죠. 이 기업은 이 나노로 대표되는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밝히며 삼성전자와 TSMC를 추월해 초격차를 이루겠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나노 반도체는 회로폭이 2나노인 최첨단 반도체로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TSMC와 삼성전자도 아직 이 나노 반도체에 대해서는 쉽사리 말을 꺼내지 않고 3나노 반도체 수율 안정화를 위해 기술력을 집중하고 있는 현실인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성과도 없는 일본 기업인 라피더스가 이들을 바로 따라잡겠다고 말하며 호언장담을 한 것입니다. 현재 이들이 계산했을 때 후발주자인 라피더스가 필요한 예산의 규모는 약 5조 엔으로 한화로 환산하면 47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에서 자신감을 드러낸 이유는 바로 미국 IBM의 존재 때문인데요. IBM과 라피더스는 첨단 반도체 공동 연구에 손을 잡고 IBM은 기술자 육성과 판매처 개척에 도움을 주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힘을 받아 일본 반도체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생산과 기술에 있어 IBM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지만 삼성전자와 TSMC에 비해 현재 기술력에 있어 압도적인 격차가 존재합니다. 또한 일본이 설사 이 나노 공정 기술을 개발해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해도 이를 수출할 수 있으려면 이에 필요한 인프라와 양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입니다. 현재 기술 개발에도 엄청난 재원이 소모되는 가운데 양산까지 가려면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히노마루 연합은 실패의 길을 걷는 것이 확정된 상황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서도 일본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 자동차 하면 우수한 품질과 기술로 주목받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일본 대표 기업인 토요타는 GM의 미국 시장 1위를 뺏겼고 혼다와 닛산 역시 2021년 판매량이 2040%나 감소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10년 이상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주도한 일본의 의상이 추락하게 된 것이죠. 일본이 꺾인 이유는 바로 전기차 브랜드의 부재가 큰 영향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한 일본은 내연 기관에 몰두해 있었고
전기차 생산과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른 기업들은 전기차 개발에 뛰어들었고 이게 시장에 반영된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공급망 충격을 겪은 일본은 현 체제를 바꾸지 않고 과거의 방식을 답습해 성장에서 점점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빠르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를 주목 내연 기관에 집착하기보다 전기차 생산에 집중하면서 성공적으로 시장의 변화에 적응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기차 시장의 1인자인 테슬라도 현대를 비롯한 한국 자동차 기업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한국이 잘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전기차 시장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죠. 콧대 높은 롤스로이스도 전기차 시장의 테스트베드로 한국을 선정하고 아시아 최초로 순수 전기차 모델인 스펙터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는데요. 롤스로이스 CEO가 인터뷰를 통해 한국 시장의 성공은 세계 시장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며 한국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변화에 빠르게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한국과 달리 과거의 방식을 따라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는 일본의 몰락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의상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길 바라며 일본이 더 이상 한국 따라잡겠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할 정도로 한국이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보여주기를 기원해봅니다.